1970년대 록 음악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0년대 이상주의가 서서히 저물고 젊은 세대는 더욱 대담하고 전위적인 사운드를 갈망했죠. 이 시기는 음악적 실험과 파격적인 시도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복잡한 구성, 철학적 가사, 그리고 고도의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레시브 록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킹 크림슨, 예스, 핑크 플로이드 같은 밴드들은 록 음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며 장대한 서사와 오케스트라적 사운드를 선보였습니다. 동시에 화려함과 도발적인 매력으로 무장한 글램 록은 시각적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데이비드 보이, 티렉스 등은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의상과 강렬한 분장으로 무대를 압도했고 대중음악의 스타일과 퍼포먼스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70년대는 이처럼 상이한 듯 보이지만 결국 록 음악의 가능성을 한껏 넓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두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제껏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독창적인 음악적 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밴드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70년대 초 퀸은 기존 록 밴드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강렬한 존재감, 브라이언 메이의 독창적인 기타 사운드, 존 디콘과 로저 테일러의 탄탄한 리듬 섹션이 만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죠. 글램 록의 화려함과 하드록의 에너지를 품은 채 고전적인 아름다움까지 탐닉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록 밴드를 넘어선 무언가를 지향했습니다. 데뷔 앨범 퀸과 특히 웅장한 사운드가 돋보인 퀸 소터리를 통해 퀸은 음악적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복잡한 다중 보컬 하모니, 오페라적 구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전개는 당시 록 음악의 문법을 깨는 시도였습니다. 이들은 스튜디오를 단순한 녹음 공간이 아닌 거대한 사운드 실험실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My Fairy King과 The March of the Black Queen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전개와 오페라적 코러스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중요한 씨앗이었습니다. 킬러 퀸의 세련된 다중 화음 역시 그들의 한계를 모르는 실험 정신을 보여줬죠. 퀸은 이처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독자적인 사운드 팔레트를 꾸준히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퀸은 초기부터 장르의 벽을 허물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추구하며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곡 작업을 넘어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대작을 위한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오페라를 꿈꾸던 한 천재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작곡가 프레디 머큐리의 작업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교향곡이 울려 퍼지곤 했죠. 보헤미안 랩소디는 바로 그 광대한 상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록 음악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오페라를 구상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팝송이 아닌 발라드와 오페라, 하드록이 절묘하게 뒤섞인 음악적 서사시였습니다. 부드러운 시작부터 극적인 중간부를 거쳐 폭발적인 엔딩까지 프레디는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물며 전례 없는 파격을 시도했죠. 한 곡 안에 여러 이야기가 담긴 그의 음악적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스케일의 곡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환영받았던 건 아닙니다. 6분이라는 긴 러닝타임과 복잡한 구성은 밴드 멤버들과 프로듀서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왔죠. 과연 이 곡이 대중에게 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디의 음악적 비전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멤버들에게 자신의 머릿속 그림을 세밀하게 설명했고 때로는 모든 보컬 라인과 악기 파트를 직접 흥얼거리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과 리더십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머릿속 오페라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라는 마법 같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24트랙 아날로그 녹음 장비로는 이 복잡한 구상을 담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퀸은 한계에 도전하며 그들의 예술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보컬 하모니는 이 곡의 핵심이자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프레디, 브라이언, 로저는 각기 다른 음역대의 목소리를 겹겹이 쌓아 올리며 무려 160트랙이 넘는 오버더빙을 시도했습니다. 이 고된 과정 끝에 오케스트라처럼 풍성한 합창 사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컬 외에도 악기 녹음은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브라이언 메이는 레드 스페셜 기타로 오케스트라 현악기 같은 풍부한 텍스처를 구현했습니다. 당시 최첨단 스튜디오 장비와 프로듀서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퀸은 전에 시 없던 사운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트랙을 오가며 테이프를 자르고 붙이는 정교한 편집은 퀸의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오페라, 록, 발라드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요소를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엮어냈습니다. 물리적, 기술적 제약을 뛰어넘어 마침내 프레디 머큐리의 머릿속에 있던 음악적 불가능을 현실로 구현해냈습니다. 1975년 당시 6분에 달하는 긴 러닝타임과 복잡한 구성의 보헤미안 랩소디는 라디오 방송사와 음반사 경영진에게는 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싱글 발매를 망설이며 편집을 요구했지만 퀸은 이 대곡을 온전히 세상에 내놓기로 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상업적 성공만을 좇는 관획대행에 정면으로 맞서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프로모션 필름이라는 개념을 도입, 곡의 방대한 서사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로 합니다. 단 4시간 만에 촬영된 이 영상은 멤버들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혁신적인 특수효과를 결합하며 단순한 홍보를 넘어선 새로운 예술 형식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 노래와 영상은 대중음악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라디오는 물론 새로이 등장한 TV 음악 프로그램들을 통해 보헤미안 랩소디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사람들은 비틀스 이후 가장 독창적인 음악적 시도에 열광했습니다. 퀸의 도발적인 시도는 순식간에 빌보드와 UK 차트 정상을 석권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단순히 성공한 한 곡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편견을 깨고 상업적 성공을 거둔 전례를 남겼고 뮤직비디오를 음악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후대 아티스트들에게 창작의 자유와 시각적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1975년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을 대중음악의 전면에 우뚝 세운 결정적 한방이었습니다. 평론가들의 논쟁 속에서도 대중은 이 파격적인 도전에 열광했고 퀸은 독창성의 상징이자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선구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곡은 퀸의 음악적 야망을 증명하는 최고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곡은 퀸의 성공을 넘어 대중음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격적인 구성과 오페라적 연출은 록 음악의 가능성을 확장했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장르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음악적 상상력의 한계를 허물었습니다. 발표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보헤미안 랩소디는 여전히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화, 광고, 그리고 수많은 커버 곡들을 통해 세대를 초월한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죠. 그 어떤 곡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함이 이 명곡을 영원히 살아 숨쉬게 하는 비결입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천재성과 퀸의 용감한 실업험 정신이 빚어낸 보헤미안 랩소디. 이 곡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대중음악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이자 예술적 도전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